격암 남사고는 역학과 천문을 비롯하여 모든 학문에 두루 통달했던 조선시대 중기의 학자이다. 그런데 그는 서양의 대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동양의 대예언가로 불리는데, 그는 주역을 깊이 연구하여 천문, 지리, 관상에 통달해 기묘하게 예언을 적중시켰다고 한다. 남사고는 선조 때 천문 교수를 지냈다는 것 외에 뚜렷한 경력은 없는데 63세에 죽기까지 숱한 예언과 일화를 남겨 우리나라의 전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로 꼽힌다. 설화에 의하면 소년 시절 남사고는 공부를 하기 위해 구령사를 자주 찾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 스님을 만나게 된다. 그 스님은 남사고에게 내기 장기를 두자고 하여 장기를 두는데 갑자기 기합 소리와 함께 스님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잠시 후 땅속에서부터 스님이 나타났지만 어린 남사고는 조금의 동요함도 없이 태어나였다고 한다. 이에 스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도술에 모두 놀라 혼절을 하는데 너 같은 아이는 처음 본다.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하면서 비술과 비서를 전수해 주었다고 한다. 또 어느 날 울진 향교에 갑자기 참새떼가 날아들자 사람들이 남사고에게 무슨 징조인지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는 잠시 후에 쇠갓을 쓴 여자가 들어올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조금 뒤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문 밖에서 밥을 짓던 향교의 여종이 솥뚜껑을 덮어쓰고 뛰어들어온 것이다. 심지어 그는 설화뿐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임금과 신하들의 대화 속에서 4번이나 등장한다. 이산 보는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남사고도 하늘의 운기를 바라보고 기흉을 점쳤습니다. 태진이 내가 명산을 두루 유람할 때 한 도승이 비기를 보여준 일이 있었으니 곧 남사고의 참서다. 고하였고 무신년에 대해 기록한 것에는 기가 흘러 내를 이루고 길이 막히고 민호의 연기가 끊긴다는 글귀가 있었는데, 영조 9년에 적발된 정감록 사건에 남사고 비결이 등장한다. 무신년에는 피가 흘러내를 이른다는 등 흉흉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마침 영조 4년 무신년에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 남부지방을 휩쓸었던 터여서 조정은 비결에 등장해 경악했다고 한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정죄수 태진의 초사가 자백한 것에 가깝다. 그가 이른바 남사고란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윤순이 말하기를 곧 명종조 때 사람으로서 천문지리에 모두 통달했다고 고금의 이름이 나서 이인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하고, 도제조 서명규는 말하기를 남사고의 비기가 세상에 전해지고 행해지자 세상 사람들이 말을 덧붙이고 부회하여 와전된 것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지복유설 및 연려실 기술 등 고서에도 임진왜란을 예언한 일과 남사고의 예언들이 모두 적중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는 명종 말기에 이미 선조 때에 일어날 1575년의 동서분당과 1592년에 임진왜란을 예언하여 사후에 더 명성을 얻었는데, 특히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백마를 탄 자가 임진년에 남쪽에서부터 침략해 오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가토 기요마사가 백마를 타고 쳐들어와서 정확하게 적중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전쟁이 용의 해인 임진년에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지만 다음 해인 되매해 계사년에 일어나면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남사고는 문정왕후의 죽음, 선조의 즉위와 자신의 죽음까지 예언했으며 사후에 일어난 정열입의 난과 광해군의 즉위까지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물론 남사고의 이 같은 예언은 여러 측면에서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는 남사고가 주역의 운행 원리를 적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사고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남긴 예언서가 있는데 바로 남사고 비결이다. 격암유록이라고도 불리는 이 예언서는 1977년 공개되어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검토할 가치가 없는 위서라는 의견이 많은데, 그 이유는 격암유록의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고 책의 성격상 대대로 필사되어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격암유록에는
일본식 한자가 많고 근대에 탄생한 한자어도 발견된다. 또 일부 내용에 있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6.25 전쟁과 남북 분단까지 예언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격암유록은 남사고가 쓴 것인지 불분명하며 필사하는 과정에서 주가되거나 각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하고 격암유록에 쓰인 예언을 살펴보자.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안개가 하늘을 덮는구나.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대천재로 하늘이 변하고 땅이 흔들리며 불이 땅에 떨어진다. 삼재판안이 함께 일어나는 이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아. 격암유록에 따르면 예전에는 없던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어두운 안개가 하늘을 덮고 땅이 흔들리며 불이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는 화산 폭발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 동안 질병이 돈다. 전염병이 모든 나라에 유행할 때에 토하고 설사하고 숨을 헐떡거리고 피가 마르고 거먹게 죽는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으로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도 저녁에는 죽으니 10집에 한 집이나 살아날까. 산과 바다의 독으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죽으나 어떠한 방법도 소용없으니 이름 없는 악한 질병을 면할 수 있으랴.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 동안 질병이 도는데 이름 없는 질병이 전 세계에 유행한다고 한다. 여러 가지 증상과 함께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도 저녁에 죽는 치명적인 병이라고 하는데 10집에 한 집만 살아남는다고 하니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은 하늘과 땅에 발생하는 대천재와 같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현재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들을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진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암담한 예언이 아닐 수 없다. 하늘에서 불이 날아 떨어져 인간을 불태우니 심리를 지나가도 사람 보기가 힘들구나. 방이 10개 있어도 그 안에 사람이 없고 한 구획을 돌아봐도 사람 한 명 없네. 불이 만길에 퍼져 있으니 사람의 흔적은 멸하였고 머리는 작고 다리는 없는 것이 날아다니며 불을 떨어뜨리니 조상천이 있어도 자손은 하나 겨우 사는 비참한 운수로다. 괴상한 기운으로 중환병에 걸려 죽으니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과연 말세로다.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시체가 쌓여 산이 되고 계곡을 메우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네. 또 격암유록에 따르면 소두무족이 날아다니면서 불을 떨어뜨려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한다. 소두무족을 한글로 풀이하면 머리는 작고 다리가 없다라는 뜻인데 소두무족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를 제3차 세계대전을 예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두무족은 비행기를 뜻하며 핵무기를 떨어뜨려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다. 괴상한 기운으로 중환병에 걸려 죽는 것은 생화학 무기로 인한 병이나 핵으로 인한 방사능의 피해라고 해석했다. 십승지를 찾으려 하는가. 산을 넘나들며 산속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마음 가운데서 찾아보오. 질이 십승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나를 죽이는 것이 십승일세. 입산하는 자는 반드시 죽건만 어찌 산속에서 찾는단 말인가. 산에 가까이 가지 말 것을 제삼 간절히 충고하는 것이니 산이 춤추고 독한 안개가 자욱하여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로다. 십승지는 조선시대의 사회의 난리를 피하여 몸을 보존할 수 있고 거주 환경이 좋은 10여 곳의 피난처를 선정한 것이다. 이는 정감록의 남사고 비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전쟁, 전염병 및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십승지는 주로 해안선이나 큰 길에서 떨어진 산속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때 격암유록에서는 독한 안개가 자욱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며 산에 들어가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격암유록에는 놀랍게도 남북 통일의 시기를 예언한 대목이 있다.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는 해는 언제인가? 용사년 적구의 기쁜 달이다. 그때는 백이 민족이 살아나는 해이다.
여기서 용사는 진사년을 뜻하며 적군은 병수로를 뜻하는데, 병수로리 들어있는 진사년이라면 을사년인 2025년과 경진년인 2060년에 해당된다. 남사고의 예언대로라면 2025년이나 2060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난다면 2025년 음력 9월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통일의 시기를 예언한 인물이 또 있다. 바로 대예언가로 유명한 타너스님이다. 타너스님은 정역, 주역의 대가로 알려져 있으며 주역을 독자적으로 풀이하여 많은 미래의 일들을 예언해냈는데, 타너스님은 과연 언제를 통일의 해로 봤을까? 월악산 영봉 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는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이 예언은 197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황당하게만 여겨졌었다. 월악산 주변에는 산봉우리와 달빛이 비칠 만한 큰 호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70년대 후반 댐 공사가 시작돼 1983년에 충주댐이 완성되면서 월악산 봉우리에 뜬 달이 물에 비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정확히 30년 후인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으로 여자 임금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3에서 4년이 아니라 3, 4년으로 한자의 숫자 표기법인 28청춘처럼 두 숫자를 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12년이 되는데 2013년에서 12년 후면 2025년이 된다. 격암유록의 통일 시기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타너스님과 격암유록의 예언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동방의 금수강산, 우리 조선의 천하의 새 기운이 돌아든다. 태거 이래 처음 있는 무궁한 독법이 꽃피니 무궁화 동산조선은 세계의 중심으로 화하고 세계 모든 백성의 부모 나라가 되리라. 이처럼 격암유록에서는 우리나라가 동양에서 제일가는 강대국이 될 것임을 예언하였는데, 이는 타너 스님이 예언했던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와 비슷하다. 각각의 나라가 빛을 보고 볼나비 같이 찾아온다. 천하 만방에 해가 비치는 때라.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이니 하느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인데 어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가. 가지와 이파리 같이 뻗어나간 돌을 합하는 운이라. 이때는 여자를 품은 사람이 운을 받는다. 한 조상에 10자손이 살게 되고 도화교는 모두 합해지니 이것이 곧 십승이라. 하나의 도로서 통일되니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덕이 있는 마음이 화합을 낳으니 도가 없으면 멸망하느니라. 또한 각 나라가 빛을 보고 벌나비같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여자를 품은 사람이 운을 받는다는 것은 여자 여자가 들어있는 성씨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 조상에 10자손이 살게 되며 도화교가 하나로 합해진다고 한다. 여기서도 종교가 하나로 합해진다고 했던 타너스님의 예언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미래의 재난, 전염병, 전쟁을 예언한 격암유록. 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예언했다. 우리나라 통일의 시기를 2025년으로 예언한 격암유록은 그저 위서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 그 예언이 현실에서 일어날까? 역사 이래로 외국에는 노스트라다무스와 미타르 타라픽, 에드가 케이시 같은 대단한 예지력을 갖춘 뛰어난 예언가들이 존재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외국의 예언가들 못지않은 대단한 예언가가 한국에도 존재하는데, 한국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할 수 있는 타너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타너스님은 1913년도에 태어나서 1934년도에 상원사에 출가해서 수많은 학문을 통달하였고 1983년 71세에 타계하셨다. 타너스님은 우리 불교계에서 역사 이래로 원효대사, 의상대사와 더불어 한국의 뛰어난 3대 고승으로 불리면서 불교인들로부터 커다란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타너스님은 생전에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도교 등 동양 사상의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되지 않는 학생으로서 정역, 주역,
화엄경의 대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화엄경은 부처가 49년간 설법을 하면서 이전까지 설법한 것은 화엄경의 뜻을 설법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했을 만큼 부처의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서적인데, 타너 스님은 그 화엄경을 10년간의 번역 작업을 통해서 주석까지 모두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다. 그 안에 담긴 뜻이 워낙 심오하고 양 또한 방대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자국어로 옮긴 것은 타너 스님이 최초라고 한다. 그런데 타너 스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능력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바로 미래의 일을 맞추는 뛰어난 예지력이다. 주역은 원래 미래의 일을 점치는 학문인데, 그는 정역과 주역을 독자적으로 풀이해서 미래에 발생할 일들을 예측해냈다. 타너 스님을 동방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가 정역과 주역을 바탕으로 미래의 수많은 사건들을 예언해서 적중시켰기 때문이다. 타너 스님이 예언한 내용 중에 현재까지 실현된 그의 놀라운 예언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또 다른 미래의 예언들을 살펴보자. 6.25 전쟁. 1949년 타너 스님은 월정사 법당들에서 개미들이 서로 싸워 수백 마리씩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 모습이 너무 불길해 보여서 역학 원리를 통해 분석해보니 다음 해에 난이 예견되었다. 이에 타너 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경상도 양산의 통도사로 피신하였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다. 한국전쟁의 연도와 날짜,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추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68년 타너 스님은 오대산의 월정사에 앉아서 화엄경을 번역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직감에 의해 집필 중인 원고와 원본 책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고, 이에 사람들은 모두 짐을 싸서 삼척 영은사로 옮겼다. 그로부터 15일 후에 울진과 삼척에 북한 무장공비 120명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공비들은 오대산 일대로 도망쳤는데, 이를 소탕하기 위한 군단사령부가 하필 월정사에 설치되었고, 삼척 영은사에 머물던 스님이 한 달 후 돌아와서 살펴보니 월정사 암사 주변에 곳곳이 파이고 불에 타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고 한다. 타너 스님의 선견 지명으로 번역 원고를 삼척으로 옮겨놓지 않았더라면 최초의 화엄경 번역본은 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되자 사람들은 강대국인 미국의 승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은 전혀 다른 예언을 했다. 초강대국 미국은 역학의 원리로 베트남과 전쟁을 한다면 망신을 당하고 필패할 것이며, 오행으로 보았을 때 월맹은 화이며 미국은 금이니 화극 금의 원리로 금이 녹아내리나 금이 워낙 장대하니 부분이 높고 손해를 볼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 예언은 현실이 됐다. 1975년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패배하였고 미국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자신의 죽는 날짜 예언. 타너 스님은 죽기 몇 년 전에 자신이 죽을 것과 죽는 날짜까지 예언했다. 실제로 그는 정확하게 자신이 예언한 날의 죽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고베 대지진. 타너 스님은 생전에 일본의 고베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했다. 타너 스님은 자신이 죽은 후 12년이 지난 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까지 예언했다. 실제로 그가 죽은 후 12년이 되는 해인 19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까지 타너 스님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했다. 타너 스님은 이렇듯 많은 예언들을 적중시켰다. 그럼 타너 스님이 남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들은 무엇이 있을까? 전쟁과 핵폭발. 강대국의 지하 핵폭발, 소규모의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인류를 파멸시킬 세계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지진에 의한 자동적인 핵폭발이 있게 되는데, 이때 핵보유국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것이다.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먼저 죽고, 남을 살리려고 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법이다. 인류를 파멸시킬 전쟁은 일어나지 않으며 소규모의 전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진에 의한 자동적인 핵폭발은
동일본 대지진을 연상케 한다. 한반도 통일. 월악산 영봉 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는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에서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이 예언은 197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황당하게만 여겨졌었다. 월악산 주변에는 산봉우리와 달빛이 비칠 만한 큰 호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자 임금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70년대 후반 댐 공사가 시작돼 1983년에 충주댐이 완성되면서 월악산 봉우리에 뜬 달이 물에 비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정확히 30년 후인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으로 여자 임금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 예언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3에서 4년이 아니라 3, 4년으로 한자의 숫자 표기법인 28 청춘처럼 두 숫자를 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12년이 되는데 2013년에서 12년 후면 2025년이 된다. 그리고 타너스님은 남북 통일이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평화 통일은 안 되고 통일이 올 때에는 순식간에 변하는데 캄캄한 전체주의가 짧게는 3일 밤낮에서 길게는 석 달 열흘간 엄습해올 것이라고 말했다. 캄캄한 전체주의란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비상계엄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나고 공포가 엄습한 뒤에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런 캄캄한 징조가 나타나면 통일이 임박했구나라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천안까지는 위험하고 천안 아래로는 괜찮다라고 말했다는 진관 스님의 증언이 있다. 또한 타너 스님은 한반도가 통일이 된 이후에 발생할 세계적인 대재앙에 대한 예언을 했다. 지구 축의 변화. 지구에 세계적인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지구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 겪게 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현재 지구의 축은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에는 이 기울어진 자전축이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로 인해 윤달과 윤날이 없어지고 극한과 극서의 혹독한 기후가 없어진다고 한다. 이렇게 자전축이 이동하면서 지구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발생하고 북극의 거대한 빙산들이 녹아내리는 대참사가 발생한다고 한다. 태양의 물이 불어서 하루에 440리의 속도로 흘러내려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을 휩쓸고 해안 지방이 수면에 잠기게 될 것이다. 현재는 지구 표면의 물이 4분의 3이고 육지가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와 같은 변화를 거치고 나면 바다가 4분의 1이 되고 육지가 4분의 3으로 바뀌게 된다. 또 인구의 60에서 70%가 소멸되고 육지의 면적이 3배로 늘어나는데 어찌 세계의 평화가 오지 않겠는가? 북극의 거대한 빙산들이 녹으면서 크게 불어난 바닷물이 낮은 지역에 있는 여러 섬나라들과 반도와 해안가를 침수시키고 이에 동반하여 전 세계적인 대규모 지각 변동과 해일,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인류의 60에서 70% 정도가 사망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반도는 지구 주축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적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렇게 대재앙을 겪고 난 후 지구는 더욱 완숙해져서 비로소 결실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한다. 대재앙을 겪고 난 후에 도래할 결실의 시대에 인류는 과거보다 더욱 발전된 초고도 문명과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며, 이 결실의 시대에는 지구의 완벽한 유토피아 세상이 펼쳐진다고 한다. 대재앙을 겪고 난 후에 도래할 결실의 시대에는 악한 사람들은 결코 들어가서 살 수가 없고 대재앙 때에 살아남는 20에서 30%의 선한 사람들만이 유토피아 세상에 들어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며, 타너 스님의 예언에 의하면 대재앙 때 한국인들이 가장 피해를 적게 보고 가장 많이 살아남는다고 한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자연 법칙과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라고 타너 스님은 예언했다. 일본 침몰. 그리고 이런 대규모 지각 변동으로 인한 일본의 처참한 미래를 예언했다. 바로 일본 열도 침몰설. 미래의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이다. 일본 미래의 역사에 관한 한 일본은 가장 불행한 나라이다.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문화를 전파시켜준 한국에 대해서만도 지난 500년 동안 무려 49차례에 걸친 침략 행위를 일삼아왔다. 이처럼 바로 동양 사상의 근본 원리인 인과 법칙이요 우주의 법칙인 것이다. 또 일본은 독립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작은 영토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영향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즉, 앞으로 일본 열도의 3분의 2가 바닷속으로 침몰되어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죽을 것이며 생존자들은 국제 난민이 되어서 주로 한국으로 피난을 와서 살게 된다고 한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후 한국이 일본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이 커지게 되고 과거와는 정반대로 일본은 한국에 복속되어서 한국의 종속국가로 생존을 이어간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이 장래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타너스님은 설명했다. 고대 시기부터 한국은 일본의 여러 가지 선진적인 문물과 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어서 미개한 일본 종족이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스승 국가였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일본인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준 한국에 대해 온갖 침략 행위를 일삼는 등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늘의 법칙인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일본 열도가 침몰되는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된다고 한다. 중국의 분열. 또 타너스님은 중국의 분열에 대한 예언을 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타너스님은 장차 중국이 여러 민족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서 중국 영토가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된다고 한다. 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중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한다. 결국 중국은 여러 민족, 여러 종족 간의 갈등과 분열이 가속화되어서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진다고 한다. 이렇게 중국이 분열됨으로써 중국의 힘이 약화되고 혼란한 사이에 국력이 더욱 커진 우리나라가 요동지역으로 진출해서 요동지역의 일부를 수복하게 되고 만주의 일부 지역이 우리 영토로 편입된다고 한다. 한반도의 서고동저. 앞서 이야기한 지각변동은 한반도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는데 한반도의 지형에 서고동저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한반도는 동남해 안쪽 사방 백리에 이르는 땅이 피해를 볼 것이다. 대신 동쪽은 가라앉고 서쪽이 올라오는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은 서해안 쪽으로 융기에 약 2배 이상이 늘어날 것이다. 타너스님의 설명에 의하면 한반도의 동쪽 지역의 백리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지만 서쪽 지역의 이백리의 저가 솟아올라서 육지로 변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영토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진다고 한다. 즉, 지금보다 영토가 크게 늘어난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타너스님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앞으로 펼쳐질 후촌 시대에는 한반도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하겠다. 오래지 않아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는 다른 여러 나라의 귀감이 될 것이며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타너스님은 생전의 세계의 문명이 한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고 예언했다. 또한 세계대 환란이 닥쳐왔을 때 인류를 구출해낼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한국에서 나온다고 타너스님은 예언했다. 한국의 정신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한국은 자연스럽게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된다는 뜻이다. 타너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미래의 한국이 세계의 정신문화를 선도해가는 문화의 중심 국가가 된다고 하니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타너스님은 한반도의 통일과 대규모의 지각변동, 일본 침몰 등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예언들을 했다. 이 예언들이 현실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나 타너스님이 바라본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밝다. 과연 이 예언들이 현실에서 일어날까? 허운대사는 청나라 시대와 근현대사를 통틀어 중국 불교사에서 매우 위대한 고승 가운데 한 분이다. 그는 청나라 말기부터 5대 황제를 거쳐
국민당, 공산당으로 세대가 바뀌는 혼란한 시대에 살았는데 열강의 침략과 내란, 혁명으로 불교를 미신이라 치부했던 시대에 중생의 아픔을 달래고 중국 불교의 재건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또한 허운대사는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신비한 영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이야기들은 전설처럼 전해지며 청나라의 광서제와 서태후, 중화민국의 장제스, 태국의 국왕 등이 가르침을 청할 정도로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며 꾸준한 명상과 채식을 통해 120세까지 장수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청나라 말기였던 1840년 중국 푸젠성 천주연의 부유한 관리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여 6살에 도쿄 경전을 통달하고 8살에는 주역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하는데 그는 유년 시절부터 줄곧 자신은 명나라의 4대 고승 중 한 명인 감산대사의 환생체이며 언젠가는 속세를 떠나 출가할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왔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그는 어린 나이에도 노승들과 불교 경전에 대해 논할 정도로 불교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1934년 허운대사는 감산대사의 육신상 앞에 향을 피우며 말했다. 지금 덕청과 옛날 덕청, 지금과 옛날이 서로 형태를 바꿔 만났군요. 불법의 흥망성쇠가 시절에 달려있으니 숲에 들어가 풀을 뜯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명나라 때 감산대사의 법호는 덕청이었는데 허운대사의 법호도 덕청이었다. 오늘 살아있는 지금 덕청이 육신이 썩지 않는 옛날 덕청 앞에 서 있으니 그야말로 지금과 옛날이 서로 형태를 바꿔 만난 것이다.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능가경주회를 가지고 와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이것은 내가 물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허운대사는 물감옥에 가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감산대사가 사사로이 절을 수리했다는 죄로 남해로 귀양 가서 물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물감옥에서는 물이 무릎까지 올라와 감산대사는 하루 8시간씩 서 있어야 했는데 감옥에서 돌아온 후 능가경주회를 썼다고 한다. 즉, 이 역시 허운대사 스스로 자신의 전생을 드러낸 것이다. 이 감산대사도 보통 내력을 지닌 분이 아닌데 감산대사는 소동파의 환생이며 소동파는 옥의 화상의 환생이라고 전해진다. 허운대사는 평소 출세나 과거 급제보다는 부처의 가르침과 진리 탐구에 더욱 몰두했으며 아버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세가 되던 해 푸젠성에 위치한 용천사로 출가하여 고행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불교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사찰의 승려들이 첩을 거느리고 술과 고기를 먹는가 하면 승려들이 지방 관리들과 함께 중생들을 속여 재물을 탐하는 등 방탕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동료들의 부패한 모습에 실망한 그는 43세가 되던 해 불법을 더욱 깊이 탐구하기 위해 삼보일배를 결심하게 되는데 그는 무려 4,000km 거리인 보타산에서 오대산까지 생사를 넘나들며 3년간의 삼보일배를 마쳤다. 그리고 49세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미산에서 티베트와 부탄을 거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성지를 순례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미얀마를 거쳐 중국으로 돌아왔으며 20년이 넘는 순례 기간 동안 각 나라의 각종 신비한 불교 경전들과 고대 불교의 비밀이 적힌 문서들을 직접 접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중국으로 돌아온 후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타락한 중국의 불교를 비판하고 불교 개혁에 힘썼는데 그는 이 기간 중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등장을 예언하고 서태후를 만나 한여름에 눈이 내리게 하는 등 신비한 행적들을 전국 각지에 남겼으며 이는 청나라 황실의 실제 기록으로도 남아있다. 허운대사는 수행을 통해 앞날을 정확하게 내다보고 예언한 것으로 유명한데 자신이 죽고 난 이후의 일인 문화 대혁명을 예언하였으며 서태후와 마지막 황제 푸이의 생의 마지막 날짜는 물론 자신이 떠나는 날까지 정확하게 예언하였다. 그가 예언한 대로 1959년 10월 13일 정오 상태가 매우 나빠진 그는 말을 버벅거리고 힘들어하다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자 개를 쓴 후 120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는데 이 글자는 의미가 매우 많아 종잡을 수가 없어 아직까지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인 1957년 허운대사는 제자들에게 내가 호흡을 멈춘다면 화장하고 그 유골을 설탕,
밀가루, 기름을 섞고 9개의 공으로 만든 후 이를 강물에 던져 생명들에게 공양하라는 유언과 함께 2권의 책을 남겼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 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에 의해 한 권이 불타 없어지고 이후 나머지 한 권마저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는데 2016년 푸젠성 백마사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남은 한 권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그 책에는 놀랍게도 허운대사가 남긴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미 정확하게 실현된 예언도 있었다. 중국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며 하늘로부터 커다란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이 번쩍거리고 방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올 것이며 이에 따라 땅이 진동하고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방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릴 것이며 이로 인해 8만 이상의 백성들이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와 각지에서 사람들이 중국으로 몰려들며 큰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2008년 중국 스촨성에서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재앙이었는데 더욱 놀라운 점은 실제로 이 지진으로 8만 7천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3달 후 중국 수도인 베이징에서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올림픽이 개최되었고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몰려들었다. 8만 명이 죽고 큰 축제가 열린다는 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앞으로 중국에 일어날 큰 변화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2025년 을사년 중국은 통일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전쟁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남쪽 섬 대만은 초토화된다. 중국 본토 또한 바다 건너 큰 군대 미군의 공격으로 인해 중국 여러 곳에 불기둥이 솟고 중국은 멸망한다. 불구덩이 속에 빠져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며 오로지 큰 덕을 쌓은 사람만 겨우 재앙을 모면한다. 허운대사는 중국이 멸망하는 시기를 예언하였는데 2025년 중국의 대만 침략으로 인해 중국 땅에서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허운대사의 제자들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모두 망명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허운대사가 제자들에게 모두 중국을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만과 중국 사이의 긴장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2025년 을사년 러시아 기후는 크게 쇠락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으며 중국의 통일 후에 닥칠 한국의 엄청난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입적하기 전 그는 앞으로 몇 년 후에 한국의 국운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허운대사가 입적할 당시인 1959년은 6.25 전쟁으로 국토가 잿더미가 되어 원조 밀가루로 근근히 끼니를 때우던 고난의 시기였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하지만 현재 한국은 그의 말처럼 눈부시게 성장하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조선인들은 자고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두뇌를 가졌으며 선한 마음과 예의를 갖춘 민족이었으나 나라의 운이 다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였다. 하늘에는 천지 주기가 있는데 조선도 이 주기를 따라 운이 흘러왔다. 그러나 조선은 우주의 섭리에 따라 하늘의 운이 다시 트일 것이다. 내가 죽은 후 80년이 되기 전에 조선은 다시 통일을 이룰 것인데 이는 중국이 통일한 후가 될 것이며 그것은 호랑이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이때 조선은 원래의 기운을 되찾게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성장할 것인데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인종들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며 조선인들이 그들을 이끌 것이다. 조선은 이타적인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들은 선한 세상을 다시 만들 것이다. 허운대사는 중국이 통일한 후부터 본인이 죽고 난 후 80년 안에 한국이 통일을 이루고 강국의 대열에 설 것이라고 하였다. 즉 2025년부터 2039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호랑이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호랑이의 해에 통일이 된다고 해석하는데 2025년에서 2039년 사이에 있는 호랑이에는 청호의 해인 갑인년
2034년 하나뿐이다. 태극기에 나만이 파란색 호랑이인데 파란 호랑이의 해가 되어 드디어 온전한 하나의 모습을 찾는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의견으로는 호랑이 모양의 국토를 지닌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이 통일 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내다보고 있다. 중국, 러시아, 한국의 미래를 예언한 중국의 위대한 고승 허운대사. 그의 예언은 정말로 이루어질까?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우리나라는 약 35년간 길었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무렵 북한의 영산 중 하나인 황해도 구월산에는 신도사라는 사람이 유명했는데, 구월산은 충청도의 계룡산처럼 도사들이 많이 살았던 산이다. 당시는 해방이 되고 좌우 이념이 충돌하면서 사회 분위기가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세력을 잡으면서 부자들을 잡돌이할 것이라는 소문도 흉흉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날을 알고 싶어 했고, 이북에 살고 있던 사람들, 특히 개성에 살며 전답이 50마지기 이상 되는 중농 계층들이 신도사를 많이 찾아갔다고 한다. 한 마지기가 200평, 50마지기면 10,000평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 이 정도면 상당한 부자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절실한 마음을 갖고 찾아온 개성 부자들에게 신도사는 간명지를 건네주었는데, 그 사람의 사주팔자 전체 내용을 적은 종이를 간명지라고 부른다. 간명지에 초년운, 중년운 등 언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나열해서 한문으로 써주는데, 신도사는 간명지의 끄트머리 부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문장을 적어 내놓았다. 이도 남아, 온길이, 길도, 남영남, 아래하. 신도사는 그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남쪽으로 이사를 가라고 한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물었다. 간단하게 짐을 뿌려서 남쪽으로 갈까요? 아니다. 집과 전답을 다 팔고 가산을 정리해서 식솔들과 함께 모두 내려가라. 남쪽에 어느 지역으로 가란 말입니까? 한강 아래로 가면 한 번은 죽었다 살아날 것이고, 낙동강 아래로 가면 안전하다. 그러면 고향에는 언제쯤 돌아올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식 때나 손자 때까지는 돌아올 수 없고, 증손자 때가 되면 조상 위패를 들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신도사의 조언에도 조상 대대로 이어왔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얼마 후 6.25 전쟁이 일어났다. 신도사의 말을 듣고도 이사를 가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은 6.25 전쟁으로 인해 사망했다. 한강 근처로 이사를 갔던 사람들은 한강 아래까지 인민군이 점령해 거의 죽을 뻔했고, 다시 한번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낙동강 밑으로는 인민군이 점령하지 못했는데, 신도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낙동강 이남으로 피난한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은 것이다. 그리고 신도사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갈라져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을 맞이하여 온갖 희망에 부풀었던 그때는 6.25와 같은 참혹한 민족 상잔의 비극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당시 구월산 신도사가 써줬던 누렇게 변색된 간명지는 지금도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신도사는 어떻게 이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조언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증손자 때가 되어야지 조상의 위패를 들고 고향에 돌아올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오랜 세월이 흘러 증손자가 태어나 조상의 위패를 들고 갈 수 있을 나이가 되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향후 몇십 년 안에 남북이 통일된다는 것이다. 6.25 전쟁을 예측하고 사람들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조언한 신도사. 그의 말처럼 정말 향후 몇십 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영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예언가, 예지몽 예언가 등으로 불리는 크리스 로빈스는 세계의 예언가들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통해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사건들을 정확히 적중시킨 인물이다. 1960년 9살이었던 크리스 로빈스는 심장 수술을 받던 중 쇼크로 인해 첫 임사 체험을 경험한 후 16살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첫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된다. 사고 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그는 놀라운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꿈에서 본 사건들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었다. 이후 그는 꿈속에서 본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1986년 25살이던 로빈스는 꿈속에서 방사능 구름이 영국을 향해 오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 꿈에서 깨게 된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실제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심각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롯해 전 유럽이 방사능 구름의 피해를 보게 됐다. 크리스 로빈슨의 꿈속 이야기가 정확하게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7년 뒤인 1993년 어느 날 로빈슨은 꿈속에서 두 대의 제트기가 충돌해 폭발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는 그 당시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에어쇼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최 측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으나 무시당하고 만다. 결국 에어쇼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이후 실제로 에어쇼 도중 비행기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당시 이 사건은 영국의 지역 신문사에도 소개되며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이때부터 로빈슨의 예지 능력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그 뒤 1997년 8월 로빈슨은 책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프랑스 파리의 한 터널에서 기둥을 들이받고 폭발하는 차를 목격하게 된다. 그가 차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 여인이 타고 있었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 비였다. 그는 꿈에서 깬 후 황급히 이 소식을 경찰에 알렸지만, 오히려 경찰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계속하면 위험인물로 간주해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하였고, 다이애나 비는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크리스 로빈슨의 이러한 예지 능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그는 사람들로부터 사기꾼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는데, 이에 2001년 4월 그는 초능력 자사냥꾼으로 유명한 애리조나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게리 슈왈츠 박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초능력을 검증받고 싶다는 요청을 하게 된다. 슈왈츠 박사는 초능력자들을 실험하고 영매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특히 자칭 초능력자라고 하는 자들을 치밀하게 테스트해 그 속임수를 완벽하게 밝혀내는 인물로 유명하다. 2001년 8월 로빈슨은 미국 투손에 위치한 호텔에서 첫 번째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테스트는 2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박사는 자신만이 아는 장소를 20곳 정한 후 이 중 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하루에 한 군데씩 로빈슨을 데리고 가기로 했다. 그리고 로빈슨은 본인이 꿈속에서 본 장소들을 통해 그날 자신이 가게 될 장소를 미리 종이에 적은 다음 봉투에 넣었는데, 테스트가 끝난 후에 봉투를 열어 안에 적힌 목적지가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실험에서 슈왈츠 박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데, 박사는 확률적으로 몇 번의 성공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로빈슨은 박사가 진행한 10번의 테스트에서 목적지를 모두 정확히 짚어냈으며 그 순서 역시 정확히 맞춘 것이다. 이 일에 큰 충격을 받은 슈왈츠 박사는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검증과 실험들을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초능력자들의 속임수를 밝혔던 슈왈츠 박사였지만 로빈슨에게서는 어떠한 속임수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의 예언 능력 역시 부정할 수 없었다. 슈왈츠 박사의 검증 시험을 통과한 초능력자는 지금까지 크리스 로빈슨 단 한 사람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실험을 받던 도중인 2001년 8월 로빈슨은 슈왈츠 박사에게 9월 11일에 일어날 엄청난 사건을 예언하는 꿈을 꾸었다고 고백한다. 꿈속에서 두 개의 무역센터 건물이 돌진하는 비행기와 충돌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똑똑히 본 것이다. 그는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며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비행기 테러라고 말했는데, 그가 꿈을 기록한 것에는 비행기, 쌍둥이 빌딩, 뉴욕 지명까지 적혀 있었다. 슈왈츠 박사의 조언대로 크리스 로빈슨은 바로 CIA에 이 같은 사고의 발생을 미리 알려 경고했지만 CIA는 크리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11일 납치된 비행기에 의해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테러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지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크리스 로빈슨은 이 사건을 통해 예언력을 크게 인정받으며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된다. 이후 2010년 3월 27일에는
자신의 SNS에 서쪽에서 대규모의 폭탄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이틀 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지하철 폭탄 테러가 발생해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로빈스는 영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의 TV쇼에 출연하며 유명해졌다. 특히 그가 영국의 채널 4 TV쇼에 출연했을 당시 로빈스는 자신의 특별한 예지 능력을 이용하여 미국과 영국 정보국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린 상태로 5분 후 다른 사람들이 종이에 쓰게 될 글씨들을 정확하게 알아맞히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런데 크리스 로빈스는 2018년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수년 동안 다양한 나라의 정부에서 앞으로 남북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하여 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한국 사람들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보인다. 또 다른 특별한 꿈속에서 나는 열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양에서 서울로 온 첫 번째 기차였다. 그것에 평화롭고 조화로운 시간이 보인다. 나는 한국이 통일할 것이라고 믿으며 행복하게 살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물론 그 행복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사명이다. 그는 전쟁 상황은 없으며 우리나라와 북한이 자유롭게 교류하게 된다고 예언했다. 그가 말한 대로라면 무력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이나 흡수 통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현 시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는데, 다만 그 시기를 짐작해 볼 수는 있다. 그는 꿈속에서 평양에서 서울 모으는 첫 번째 기차에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는 1951년생이다. 적어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이 일어나는 것이니 그 시기는 2030년 전후 이내의 미래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그의 신비한 예언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의 한국 통일과 평화에 대한 예언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의 한국 통일에 대한 예언은 정말로 이루어질까? 니콜라스 아우줄라는 점성술 및 심령술을 통해 미래를 점치는 영국의 예언가이다. 그는 예언의 적중률이 높기로 유명한데, 그가 남긴 예언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부분 적중하며 최근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2003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엄청난 예언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남아시아의 섬나라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인데, 이 현상은 그동안 본 적이 없는 거대한 재앙일 것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희생될 것인데, 이날에는 높은 곳에 오른 자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니콜라스 아우줄라가 예언하고 난 후 그 다음 해인 200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축제가 끝난 다음 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진도 9.3의 강력한 대지진과 함께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고베 대지진의 1600배에 달하는 강진이었으며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어마어마한 지진이었다. 이 당시 높은 곳에 오른 자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예언처럼 바다 한복판에서 발생한 거대한 쓰나미가 해변가를 휩쓸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 하필 휴양지 근처에서 휴가를 보내러 온 외국인들도 많을 때 일어나 23만 명이 목숨을 잃고 5만 명이 실종되었으며 난민 169만 명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큰 재난으로 기록되었는데, 니콜라스 아우줄라는 이 같은 대재난을 1년 전에 정확히 예언했던 것이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감쪽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곳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비행기의 행방은 오랫동안 미궁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10년 내로 해결되게 될 것이며, 이 사건의 원인이 알려지면 세계는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니콜라스 아우줄라는 2012년 항공기 실종 사건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4년 3월 8일 승객 239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21세기 가장 미스터리한 비행기 실종 사건으로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실종된 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7년 동안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탑승한 승객들은 물론 어떠한 항공기의 잔해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사건이 미궁에 빠져버린 것이다. 현재 이 말레이시아 항공기는 인도양 남쪽에서 연료를 모두 소진한 나머지 동력을 잃고 바닷속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인데, 그러나 또 다른 가설도 있다. 이 항공기의 기장 자하리 아마드 샤가 가정 파탄으로 엄청난 절망감에 빠진 나머지 비행기를 고의적으로 바닷속으로 추락시켰다는 것이다. 전 세계를 지배할 독감 재앙이 일어난다. 바이러스와 관련된 공황과 규제는 2022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는 2019년 코로나 팬데믹도 예언했는데 팬데믹 방역 규정이 풀린 시점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했다. 아주 선명한 미래를 보았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건물들이 파괴된다. 두 명의 형제가 서로 싸울 것인데 이것은 거인과 소인의 싸움과도 같다. 그러나 이 싸움은 예상외로 아주 길게 이어질 것인데 그것은 소인의 친구들이 그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싸움 때문에 거인은 크게 병들 것이며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는 2019년에 가까운 미래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실제로 3년 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다. 과거에는 두 나라가 소련 연방에 속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루소족으로 동슬라브인이기 때문에 뿌리가 같은 형제의 나라다. 예언에서 언급된 거인은 러시아를, 소인은 우크라이나를 의미하고 소인의 친구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을 의미하는데, 러시아의 승리로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은 유럽연합과 미국의 지원으로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그의 예언에 꼭 들어맞는 거인과 소인에 해당하는 전쟁이 하나 더 일어났다. 또 하나의 거인과 소인 형제 간의 싸움은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인데, 이 또한 미국과 이란 등 다른 나라들이 관여하면서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 그는 이 싸움 때문에 거인이 크게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의 예언처럼 러시아 또는 이스라엘이 오랜 전쟁으로 인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될까? 아주 두려운 미래를 보았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남성 지도자가 가까운 미래에 암살될 것이다. 누구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전 세계로 그 충격이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이로 인해 그 나라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며 이 나라의 군대는 아주 강해질 것인데, 앞으로 그들의 군사력은 러시아와 중국도 벌벌 떨게 만들 것이다. 미콜라스 아우줄라는 2020년도에 자신의 블로그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암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2년 뒤 2022년 7월 8일 실제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66세에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기시다라는 새로운 일본 수상이 등장하면서 일본은 군사 대국화를 꿈꾸며 세계 3위 수준의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2019년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 영국 왕실의 인기 폭락과 찰스 왕의 건강 문제, 2023년 윌 스미스의 폭행 사건, 2024년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등을 예언했는데 모두 실현되었다. 이처럼 그의 많은 예언들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줄라의 예언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폴란드의 전 총리였던 레셰크 밀레르와 스웨덴의 첫 여성 총리였던 안데르손, 그리고 스웨덴 왕가 등이 그의 맹신자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니콜라스 아우줄라가 한 예언 중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무엇이 있을까? 세계 경제는 역사상 가장 큰 붕괴가 일어날 것이며 세계는 대공황을 겪게 될 것이다. 이 경제 붕괴의 시작은 미국 증시의 폭락으로 시작될 것인데, 이로 인해 산업 생산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날 것이며 모든 물건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파산하게 될 것이며 거리에는 빈곤과 노숙자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때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기존 화폐의 가치가 붕괴되고 새로운 통화가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 통화의 주인이
기존 최강국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은 위태롭게 될 것이며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자들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니콜라스 아우줄라는 2022년에 앞으로 불어닥칠 미래의 일들도 예언했다. 그가 예언한 것은 안타깝게도 세계적인 경제 붕괴와 대공황인데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대공황이 오며 이로 인해 세계의 권력이 뒤바뀐다고 한다. 달러와 미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신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그는 미래의 세계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2023년 니콜라스 아우줄라는 영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매우 놀라운 예언을 남겼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극동지방의 거대한 화산이 폭발할 것이며 그 화산 폭발은 세계의 기후를 바꿀 정도로 강력할 것이다. 그 화산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황폐화시킬 것이며 모든 동물과 식물은 말라 죽을 것이다. 이로 인해 그곳의 사람들은 엄청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찾지 못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사람 자체가 귀해지며 거리에 사람 하나 찾기 힘들 것인데 바로 이때 오래도록 갈라졌던 두 세력이 10년 내로 화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연합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그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극동 지방에서 기후 변화를 초래할 만큼의 대분화가 일어나고 10년 내로 갈라져 있던 두 세력이 화합하게 된다고 한다. 니콜라스 아우줄라의 이 예언은 극동 지역의 두 세력이라고 언급했을 뿐 특정한 국가를 지명하지는 않았기에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영국에서 극동 지방이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부의 여러 나라를 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화산은 백두산으로 풀이하며 오랫동안 갈라졌던 두 세력은 대한민국과 북한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들의 해석을 시뮬레이션 해보자면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북한 지역에 엄청난 기아와 식량 부족 사태가 터지게 된다. 북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자 한국이 북한에 기아 해결을 위한 협상을 제안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서 한국과 북한이 통일된다. 통일 한국이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여 최강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거대한 화산을 백두산이 아닌 후지산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갈라졌던 두 세력 역시 한국과 북한이 아닌 중국과 일본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즉 후지산의 폭발로 인해서 큰 경각심을 갖게 된 일본과 중국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경제연합체를 구성해 두 세력 모두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대만 아래에 있는 해저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대만이 거의 붕괴되고 중국과 대만, 즉 갈라졌던 두 세력이 통합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니콜라스 아우줄라가 말하는 오랫동안 갈라졌던 두 세력은 한국과 북한, 중국과 일본, 중국과 대만 중 어느 곳을 의미하는 것일까? 니콜라스 아우줄라는 이러한 세계적인 대재앙 이후에 전개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이러한 세계적 대혼란 이후 세계는 전례 없는 평온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우주가 전해주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초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영혼의 에너지는 충만해질 것이며 이 새로운 시기에는 사람들은 아무런 고민이나 고통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즉 니콜라스 아우줄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대공황, 동방의 화산 대폭발 등 몇 가지 커다란 혼란과 재앙을 겪은 후 세계는 전혀 새로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니콜라스 아우줄라의 예언. 그가 예언한 세계적인 대공황과 동방의 화산 대폭발은 정말로 일어날까?